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주식 식량 관련돼서 테마로 이제 식량을 예를 들면서 식량 관련된 테마로 주제를 다루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가장 선도되고 그리고 또 많이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가장 어떤 농업 관련된 긍정적인 바로 스마트 농업, 그 스마트 농업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국내에서도 선전은 많이 하고 있지만 광고나 어떤 일부 어떤 다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방송에서 종종 접했었는데, 그런 어떤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농업 100 중에 한 스마트 농업은 글쎄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스마트 농업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자동으로 물을 뿌려준다든지 각종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기계나 어떤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람이 아닌 것들에 이제 대신 이제 경작을 하는 어떤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 재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통칭해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스마트 농업이 이제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 과거 농업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점점 자국이 도시화되고 하면서 스마트 농업을 이제 베트남에서 많이, 그것이 어떤 베트남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던 이유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트남을 나라를 보고 또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곡물 시장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스마트팜이 그렇게 좋고 만약에 진짜 인건비 이런 걸 절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면은 미국은 왜 그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게 발전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작업으로, 우리 옛날에 어떤 벼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그렇게 하듯이 많이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고, 또 훨씬 더 우리나라는 약간 경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인 부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과거에도 그랬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떤 베트남도 여전히 지금 시대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앞으로 거의 수작업으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수준의 농업에 스마트 농업을 접목시키는 게 맞냐라는 데는 굉장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글자도 못 쓰는, 글자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문맹의 사람들, 이런 좀 비교는 좀 그런가요? 휴대폰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폴더폰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갑자기 급속도로 앞선 뭔가의 기술들을 눈앞에 이제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또 얼마나 이해를 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거는 의문이 들 거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국이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수압인가요? 그걸로 해서 세일가스를 생산을 해낸 세일가스를 발견을 했죠. 희대의 굉장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일가스를 이제 수압 투과 방식 같은 어떤 신기술로 어떤 채굴을 이제 기름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채굴이나 어떤 과정, 이런 과정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채산성입니다. 즉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내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게 많을 때 비로소 작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자초됐던 사업들도 굉장히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세일가스도 생산을 했었던 거고, 그런 채산성을 따져야 될 텐데 과연 어떤 채산성에 그런 걸 이제 따져봤을 때 베트남의 어떤 지금 상황과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채산성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사실상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나 마진이나 뭐 각가지 고려하는 사항은 있겠으나 으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재화의 가격을 이제 책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식량이란 부분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생필품이라든지 각종 기타 어떤 생활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물가를 굉장히 억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어떤 일환으로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탕에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스마트 농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만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는 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곡물 가격이 이게 급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상승이나 어떤 스마트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이 받쳐줘야 또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설비 투자비나 각종 이제 자본금 같은 것들을 투입을 해서, 왜냐면은 팜이 굉장한 뭐 설비나 뭐 IT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뭐 드론 같은 것들 이제 물을 뿌려야 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개발 비용도 엄청나고 아마 그런 어떤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새롭게 뭔가를 개발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농업이나 농사가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2의 곡창지대라고 할 만큼 어떤 쌀 수출국으로서의 굉장한 강자인데 흔적을 차지하고 투입하려면은 그만한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팜 지금 미국조차도 시기상조다. 그래서 베트남의 스마트팜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어떤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식량 가격이 충분히 있고도 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래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곡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스마트팜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떤 물이 안 나오고 좀 어느 정도 농업 기술을 자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완하고 개발했던 어떤 나라들이 베트남에 와서 많은 영하고 뭐 합자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본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 기업들도 미래를 예측을 하고 보는 겁니다. 당장 자기들이 농업이나 첨단 기술 농업을 베트남에 투입해서 뭐 그 베트남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보다는 물론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협조를 구해내기 이런 목적보다는 그래도 자기 어떤 자사의 어떤 회사, 그러니까 농업회사, 스마트 농업을 하는 이 회사의 가치, 그리고 이런 어떤 성과,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선전 홍보하기 위한 광고와 이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제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적인 어떤 부분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베트남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별다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숨은 의도는 그런 부분 기업 입장에서 노리는 바는 그것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고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재화 가격, 곡물 가격의 상승을 보고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이제 어떤 트레이드 마크, 곡물 생산의 어떤 경작지로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곡물 생산 농업 국가로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죠. 동남아시아의 그런 국가로서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각종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각종 연구와 스마트팜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채산성이 맞지 않겠죠. 연구와 그런 어떤 설비 투자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베트남을 잘 선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베트남도 본인들이 어떤 선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그 기술의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남 농업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겁니다. 단지 지금은
생산성이 때문에 제가 볼 때 베트남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연구 개발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팜 농업으로는 언젠 멀지 않은 그리고 곡물 가격이 급속도로 지금 중국 북부 지역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북반부에 있는 지역 위주로 굉장히 강이 말라가고 그리고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 그러면은 경작지가 없다는 건요 아예 그냥 그만큼의 어떤 경제 가뭄 때문에 메말라간 땅의 면적만큼 이 나라의 인구가 먹고 살 곡물 가격이 줄어들고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상기후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강조될 거고 전기차가 지금 환경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차를 개발하기 위한 전기차의 개발에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고 그리고 정부나 전 세계 정상들이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곡물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힘인도 있겠지만 각종 이상기후와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그리고 경작되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곡물 자체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팜 농업이라는 게 또 생겼고 또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되고 있지만 도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연구 성과라든지 어떤 이런 개발이 좀 가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더욱더 발전이 된다면 일반 어떤 도심 속에서도 면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건물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지금도 물론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중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설비 투자나 각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농업보다요. 생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플래그샵 스타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광고 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한 매출의 어떤 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물을 남기는 그런 것보다는 플래그샵의 어떤 홍보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같은 거죠.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술, 생산성에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재화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이제 곡물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어떤 갖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어떤 기술 스마트팜 농업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중성 이런 부분이 투 트랙으로 가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도심이나 어떤 일반 비농업 국가 지역 도시화된 부분에서도 어떤 농업을 그러니까 어떤 곡물을 생산을 해서 어떤 자국의 어떤 소비에 어떤 소비 시장에 좀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코 크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볼륨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요. 물론 이제 자국의 몇 퍼센트 지금 기존에는 뭐 자국 어떤 곡물 생산량이 10%에서 20% 되다가 어떤 그런 스마트팜의 기술 개발에 힘입어서 예를 들어 그게 한 30% 정도로 35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스마트팜보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농업 방식이 그때도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부분에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물론 더 먼 미래에는 그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스마트팜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현재 기계화 농업이 대체될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미국도 그런 인구나 농업에서 이제 일할 사람이 적지만 농부들이 어떤 기계나 이런 걸 동원해서 간편하게 좀 대량 생산을 해서 생산성을 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기계를 통한 어떤 부분이 비약적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화부터 먼저 도입이 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렴한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에 약간의 희소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농업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에서도 지금 뭐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동이 되는 어떤 산업화의 어떤 고도화 시즌 그런 시즌으로 접어들 거란 얘기죠. 왜?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에요. 기존에 있던 농업의 대다수의 인구들이 이 기계화가 도입이 되고 이제 농업에 어떤 사람이 없어도 기계로 인해서 대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대량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관광업이나 뭐 다른 어떤 베트남의 다른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은 이제 베트남이 그런 혼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지금 없는 상태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저렴한 기업 환경의 메리트를 느껴서 지금 실제로도 많이 이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산업화 고도화 전략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전을 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외국인 어떤 기업, 외국 투자에 힘입어서 그런 인재들이 거기서 또 이제 양성이 되고, 또 이제 그렇게 양성이 되다 보면은 자국의 어떤 벤처 사업가나 자수성가하는 기업가들, 대기업가들이 이제 거기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발전상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농업국가로서의 지금 트레이드 마크로서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어떤 트라이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농업에 공헌을 할 거고, 그런 어떤 스마트팜의 변화는 바로 그 재화 용역의 가치가, 곡물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반증이기도 하고, 또 재화 가격이 현재 기후와 지구의 이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기계화나 어떤 설비 투자, 그 농업으로의 설비 투자,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누구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 여러분 예전에 내연기관만 아직 시기상조다, 전기차 안 좋다, 전기차 뭐 배터리 없으면 앵꼬나고 배터리 수명 다 하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고 우려스러워했고 안 산다라는 입장, 그리고 난 기름차가 좋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전기차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5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차종당 뭐 거의 1년 반, 2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게 말이 돼요? 물론 반도체 부족 현상, 그게 1년 기다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수요와 어떤 고유가,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인기라기보다도 고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염증을 느끼고 화가 나, 분노를 한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떤 그런 수요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수요들을 포함해서 이런 수요들이 한 곳에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 그 수요가 몰리고 돈이 되기 때문에, 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수요가 몰린 거에 대한 연구와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이 매진하고 매달리고 어떻게든 이거를 경쟁사보다 더 빨리, 더 좋게, 그리고 더 고성능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연구와, 그리고 되게 그 남들보다 더 빨리 하려는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돼서 어떤 한 가지 성과물을 냈을 때 그런 결과가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지구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런 거라고 좀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곡물 가격이나 어떤 재화 용역이나 이런 수요들이 이렇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우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많고, 또 정부의 어떤 가격 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곡물 별거 아닌 걸로 분들이 있는데요. 곡물 가격 엄청나게 그러니까 곡물은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휴대폰 저번에도 비교했잖아요. 휴대폰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죽어요. 그냥 사람은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식량에 대한 앞으로의 곡물 가격이나 그리고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작지가 메말라가고, 많은 농부들, 그러니까 인도 농부들은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일이 힘들고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 삶을 그런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정도로 어떤 농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으니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농업을 재배하고 경작물을, 곡물을 생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또 곡물의 어떤 공급 감소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나 재화 가격이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기후나 메말라가는 가뭄 쩍 갈라지잖아요. 그 바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강바닥 다 메말라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강바닥 다 말랐어요. 지금 한 도시에 있는 강, 이제 그게 젖줄이잖아요. 그거 다 메말라갖고 바닥 다 드러내고 이 정도예요. 다른 나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곡물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재배 면적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스마트팜과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식량에 대한 인식이 어떤 다시금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인식으로 바뀔 것이고, 이러한 수요가 몰림에 따라 모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가격을 상승시킬 수가, 기업이 굳이 상승시키지 않아도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곡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되는 물량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고, 이러한 상승한 가격에 힘입어서 베트남의 농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에 글쎄요, 꽤 됐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한 지 2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삭제했던 영상도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다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있을지 모르고, 지난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주식 얘기할 때 주식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제가 식량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가시화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식량 가격이 오름으로써 어떤 식량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그와 관련된 주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여러 트랙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경기 침체다 어쩌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경기 침체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분명히 문제긴 해요. 그 어떤 사람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내가 뭐를 해도 그 반만 한다는지 그 반에 반만 한다는지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 있겠죠. 대체제가 있다면은. 근데 문제는 식량은 대체제가 없어요. 식량은 이제 빵의 가격이 저렴하면은, 빵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쌀을 이제 사겠죠. 쌀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빵보다 더 빵을 또 몰리고, 이런 식으로 대체제를 사게 되면은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식량이라는 큰 파이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 곡물은 한 번에 뚝딱 하고 생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중요한지, 앞으로 경기 침체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할지를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The Christmas tree's on fire.